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는요 오랜만에 한판 클래스로 정치 얘기는 잠깐 내려놓고 또 교양을 또 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 원작 소설 작가이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미세 좌절의 시대라는 책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장강명 작가를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설쓰는 장강명입니다. 예, 두 분이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장강명 작가님 이력을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기업에 한번 근무하셔 퇴사하셨고 네. 기자를 하다가 그만두신 소설가 이렇게 많이 소개를 받으시죠? 네, 뭐 이렇게 소설가가 소개받을 때 대표작이 뭡니다. 이런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기자 출신 작가 뭐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쓰신 글에도 이런 얘기가 사람들 어떻게 기자를 하다가 전업 작가가 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떤 계획도 없었다. 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한 11년 했거든요. 네. 11년 하다가 어느 날 사표를 쓰고 그 다음에부터 뭐 전업 작가로 조금 이제 뭐 이름이 알려졌는데 주변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후배 기자들이 이게 다 계획이었냐. 아하. 그리고 이제 좀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 요즘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후배 기자들 만나면은 예. 기렉시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렉시트, 엑시트. 네네네. 브렉시트 그 용어 나올 때 아마 유행한 말인가 이게 본데. 가슴 아픈 단어네요. 가슴 아픈 사실은. 단어죠. 예. 저도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그래서 그런 자조를 하는 그런 표현도 가슴이 아프고 그 상황도 가슴이 아픈데 근데 하여튼 뭐 부러움을 사요. 부러움을 사고 이걸 어떻게 나도 이 회사에서 좀 나와가지고 좀 뭐 프리랜서로서 또 예. 작가로서 이제 좀 뭐 적당한 이렇게 뭐 시간도 누리고 예. 뭐 수익도 누리고 그러고 싶다. 예. 그런 부럽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계획된 게 아니었고 예. 사표를 쓰고 한 일주일은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내가 이거 잘한 게 맞나 뭐 이러면서. 아하. 네. 그러면 원래 성공적으로- 글을 네. 쓰시려고 나온 거예요? 나오실 때 사표를 쓴 게 아니면 사표를 먼저 쓰고 뭘 할까 생각하다 글을 쓰신 건지. 그러니까 소설가로 데뷔는 사실 신문 기자 때 예, 했었거든요. 예, 2011년에 데뷔를 하고 한 2년 정도 기자 겸 소설가로 살다가 근데 그때 뭐 사람들이 전업 작가 안 하냐 많이 물어봤는데 예. 그때까진 계획이 전혀 없다가 그냥 울컥 아예 그러면 전업으로 가시려고 이제 사표를 쓰신 거네요? 사표를 쓰고 나서 전업 작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뭐 이제 어떻게 살 건데 하고 물어봐서 나 한 1년만 좀 이렇게 소설 쓰기 전념하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간 얘기를 좀 해보면 제목도 미세 좌절의 시대. 책 표지에도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들인 공들인 표지입니다. 예, 네. 미세 좌절의 시대. 네. 어떤 책일까요? 이제 기자님 쓰셨던 글을 모아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제가 소설가로 데뷔하고 한 몇 년 정도는 그냥 소설만 쓰다가 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7년, 8년 뭐 이렇게 신문에 칼럼을 좀 연재를 했었어요. 네. 그게 뭐 뚜렷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뭐 원고 청탁을 받으니까 뭐 신문 2곳, 3곳에 칼럼 연재를 하면서 그때 뭐 신문 보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느낌,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저의 느낌 이런 걸 썼는데 제가 뭐 되게 식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 나 요즘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쓴 글들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좀 기간이 되니까 쌓였어요.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추려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책 제목이 그 미세 좌절. 수많은 소제목 중에 이제 요걸 제목으로 잡으셨는데 네. 미세 좌절이란 미세먼지도 많이 들었지만 야 이젠 좌절도 보통 좌절이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미세하게 좌절하는 것인가. 좌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뭐 이런 의미. 네. 이게 제가 뭐 처음에 칼럼을 쓸 때 어떤 뭐 일관된 테마를 가지고 쓴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때 썼으니까 근데 책을 내려니까 뭐 테마를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집자랑 막 상의를 하는데 예. 편집자분이 이 제목 좋다. 원래 칼럼 제목이었는데 이걸 단행본 제목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그런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결국 이 칼럼이 전부 다 그냥 2010년대 말 202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 대한 저의 감상인데 이게 이제 뭐 한 줄로 줄이면 뭐가 이렇게 심각하게 막 부러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상을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예. 물어보면 그게 그냥 현대인의 감각인 것 같다. 매일매일 뭐가 계획한 대로 잘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뭐 다들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고 내가 이 정도에서 넘어질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 힘내고 살아야지 하는데 계속 뭐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런 미쇠자절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거기에 결국 젖어가지고 아 이게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 인생만 그런 건지 한국 사회도 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이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공허, 불안을 꼽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조금 전 우리 작가님 하신 말씀과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허하고 불안한 거 뭐 요즘만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이전부터 이제 공허와 불안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게 요즘 시대도 더 그게 강화되고 또 파편화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이제 1970년대생인데 네네.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 2010년 즈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당황하다가 이제는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도 한국이 선진국이잖아요. 네. 한국이 선진국인데 근데 뭔가 좀 선진국이 되면 해결될 것 같았던 일들이 좋아질 것 같았던. 네, 그렇게 삶이. 해결되진 않고 뭐 여러 가지 수치는 또 좋은 것 같은데 1인당 GDP도 좋고 네. 뭐 치안 수준도 좋다고 하는데 막 행복하진 않단 말이죠. 그럼 뭐 되게 불행하냐 하면은 뭐 불행도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 중에서 공허랑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공허랑 불안이 뭐 옛날에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뭔가 목표가 있을 때에는 사람이 좀 덜 공허한 것 같아요. 예. 뭐 1인당 GDP 뭐 2만 불,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위해 달리자. 민주화를 위해 달리자. 독재 정권 타도하자. 이런 때 사람이 그 목표에 투신한 사람이 공허함을 느끼진 않거든요. 예. 고통은 느끼죠. 아하. 고통은 느끼고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이 목표가. 예. 그런 때는 공허함보다는 고통인데 지금 한국 사회는 목표가 뭐지라고 하면은 우리 목표 국민소득 4만 불이다, 5만 불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공허함에 더해서 왜 그렇게 불행하세요? 뭐 지금 뭐 밥 뭐 끼니를 굶으세요? 하고 여쭤보면 그렇다 할 사람은 없는데 네. 지금은 안 굶는데 70대가 되면은 굶을까봐 그게 무서워. 이런 유의 답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뭔가 안심이 안 되는 상황, 불안한 거, 뭐 그런 거 두 개를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못 살아도 오히려 이제 못 살 때는 목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조금만 더 나아져도 거기서 이제 행복감 느끼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달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지?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삶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마땅치도 않고. 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굶을 때에는 한 끼 밥 배부르게 먹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끼니를 구해야지 밥벌이를 해야지 이런 게 목표인데 계속 먹다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추락하는 걸 보면은 나도 추락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뭐 어떤 경제적 상황은 다 해결되는데도 계속 그 불안감에 잠식당하고 그리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생각. 뭐 옛날에는 사실 완전 고용 상태였잖아요. 그쵸. 적게 받아서 그렇지. 이게 사실 뭐 지금은 사실 그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 사라지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 이런 거 정말 옛말이 됐고요. 뭐 최근에 어떤 가까운 분과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더 연애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뭐랄까요, 뭐 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충족하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저도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람 사이의 관계는 멀어지고 이제 스마트폰 오래 보고 질리면 공허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도 훨씬 덜하고
뭐 좀 이상한 감각이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세계가 있고 네. 수많은 SNS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식당도 있고. 네. 아무리 어울려도 뭔가 진짜 예. 같다는 느낌은 안 예. 들고 여전히 예. 외롭고 그런 느낌. 그러면 사실은 이런 기계 미디어와 소통하는 게 지금은 일상이 돼 있는데 예. 네. 사실은 스마트폰 나온 게 2008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2009년, 바뀌었어요. 8년. 근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은 뉴노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이걸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산업 사이에 느끼는 관계에서 행복감 이런 것들을 기준을 낮춘 데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그건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사회적 문제들이 더 생길 건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는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예. 디지털 네이티브의 반대말이 뭐냐 하고 할 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디지털 포리너야 뭐야? 비슷합니다. 디지털 이민자랍니다. 아, 이민자? 네, 아.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의 MZ 세대들은 이게 뉴노멀이고 이거 외의 노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세대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다가 지금은 뭐 저도 하는 건 똑같습니다. 스마트폰 하루 예.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음. 디지털 국가로 이민을 해왔죠. 음. 저는 이제 어떤 종류의 노멀을 올드 노멀도 알고 있고 뉴 예. 노멀도 알고 있는데 음. 올드 노멀 때 갖고 있었던 좀 좋은 것들을 지금 뉴노멀만 아는 분들은 모를 텐데 그런 거 좀 지금 복귀를 좀 해야 되는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약간 조금 썼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궁금할 때 그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바로 답을 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빨리 찾고. 네 빨리 찾고 그래서 더 아는 게 많아지고 그럼 지식이 늘어나고 모든 사람이 지식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민들의 총합이 지식 총합이 늘어나니까 민주주의도 잘 되고 이럴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예. 없었을 때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 뭐가 모르는 게 생기면 주변에도 물어보면 그분들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 도서관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아는 분을 찾아갈 때까지는 혼자 계속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요. 말하자면은 사색이라는 게 강제로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지금 키워준 것 같아요. 어떤 사색하는 힘. 이게 내가 어떤 궁금증이 생겼는데 아무도 답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하다가 나의 사고력이 커지고 제가 뭐 그 답을 끝까지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성장하는 게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물어보고 사소한 거는 커뮤니티에 물어봐서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지식에 대한 거는 그냥 검색 엔진에 물어보고 그러는 게 그 뉴노멀이 좋은 것인가? 2008년 이후에 지금 불과 뭐 15년 조금 넘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제는 뭐 챗 GPT 시대 아니에요? 챗 GPT 시대 이제 아예 아닙니까? 대답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전까지는 시대가 좋아진 건가? 네, 문장은 그래도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도 챗 GPT가 예. 대신을 해줄 거란 말이죠. 이 뉴노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15년 사이에 저는 사색하는 힘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짧아지는 네. 말, 가벼운 말 네. 이게 이제 만연한 시대인데 이게 이제 미디어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래도 인터넷 게시판 때는 긴 글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거든요. 네. 근데 SNS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문장들이 다 짧아지고 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짧은 말이라는 게 그 민주주의가 위협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잖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2000년대 한국에서 일어난 변화들, 뭐 한국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난 변화들 대부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져가다 보면은 예. SNS나 인터넷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말이라는 게 짧은 거잖아요. 글이 긴 거죠. 그리고 이제 논리를 계속 이제 쌓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를 쌓으려면 글로 해야죠. 글로 해야 되는데 말이 짧아진 게 아니라 말이 글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글자로 돼 있지만 이게 글이냐라고 볼 때 저희가 메신저에다 대고 뭐 누구한테 뭐 해? 뭐 자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거 글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말 아닙니까? 글자로 하는 말이죠, 사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댓글 다는 거 그 한 줄. 저 그게 말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이 아니라 말이고 어떤 민주 사회가 되려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정교한 기계 같아요. 복잡한 기계고 운용하기 어려운 기계라서 그 기계에 꼭 필요한 게 좀 수준 높은 시민,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 시민, 예. 사색할 줄 아는 시민인데 그런 시민 자체가 뭐 그 어떤 공론장이라는 게 글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시민들은 이제 진지충이라고 불리죠. 이제. 진지충이라고 불리죠. 네. 이제 욕먹는 시대가 욕먹는 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진지해? 뭐 이러면서. 너 장경영 작가님 한 번 더 모셔야겠는데 굉장히 너무 좋은데. 진도를 못 나가고. 아니. 그 진도 안 나가도 돼. 진도 뺄 이유가 없고. 그렇습니까? 그 갈등에 관한 얘기 참 많이 쓰셨어요. 갈등. 이제 지금 총선을 한 2주일 남겨놓고 있는데 네. 지금 뭐랄까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예. 격렬한 토론과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어떤 정치인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지금 보수와 진보 모두 심리적 내전 상태인 것 같다. 네. 심리적 내전 상태인 것 같다. 저도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야, 이거 근데 전쟁이구나. 많이들 그런 진단에 동의하실 겁니다. 다들. 예. 그럼 이 갈등을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언론은 또 언론대로 좀 제대로 못한다. 아까 기렉 시트 말씀하셨지만 네. 뭐만 잘못하면 다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이 출구는 있는 것이냐? 이 민주주의를 좀 잘 해야 되고 아까 이 정교한 민주주의란 기계를 잘 운용을 해야 될 것인데 작가님께서 또 생각하신 대안적 논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대안은 없고요. 대안 없고 그냥 한탄만 하는 사람입니다. 한탄만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오래 있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뼈도 가늘어지고 뭐 근육도 잃게 되고 그러면은 애초에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원인보다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떤 몸의 치유력을 잃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 지금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뭐 원인을 분석을 할 때 뭐 양극화가 원인이다, 뭐 뭐가 원인이다, 뭐 교육이 원인이다, 뭐 할 때 이제 원인을 따질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국 사회를 볼 때 건강하지가 않고 근데 왜 건강하지 않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어떤 자기 치유력이 없는 그런 상태. 계속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는 정치가 그런 갈등을 조정을 해줘야죠. 근데 한국 정치가 뭐 한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갈등 사안이 정치에 들어가면 여의도에 들어가면 거기서 조정되는 게 아니라 더 커져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증폭기 같습니다. 갈등 트랜지스터. 갈등 트랜지스터. 네. 갈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의사하고 정부가 싸우는 거 분명히 갈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적대감들은 갈등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뭐 갈등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상의 적을 욕을 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실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퓨리서치에서 조사한 게 2021년 조사인가요? 그런데 정치적 지지층에 따라서 갈등이 나는 저 사람과 A와 B가 정치 지지하는 쪽이 다르면 이 사람이 싫다. 이런 걸로 본 게 우리나라가 1등, 미국이 2등이에요. 90%가 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름에 따라서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유럽은 대충 50%, 60%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당 체제에다가 대통령제, 승자 독식, 또 미디어의 발달.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한 민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3당 체제가 그러니까 제3당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 양극화되는 시스템 자체가 좀 있어서 조금이라도 완화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죠. 제가 한때는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지금 되게 시급하다. 대통령제가 수명이 다했다. 뭐 내각제를 도입하든 그게 아니면은 뭐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해서 뭐 소선거구제를 좀 뭐 바꿔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1등이 당선이 되고 계속 이 선거 승리 전략이라는 게 내 코어 지지자를 모은 다음에 일단 여기 확보한 다음에 뭐 중간으로 가서 이기는 그 전략이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몇 년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뭐 선거제도나 개헌이나 이런 게 안 되겠다. 이걸로 안 되겠다. 그거보다는 저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지금 글쎄 뭐 선거제도보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선거제도만큼이나 큰 원인이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저도 그럴 거고요. 제가 보는 뉴스랑
저희 아버님이 보는 뉴스가 다를 거예요. 가끔 이제 저 아버님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은요. 예. 뭐를 이렇게 예전에는 저희가 매스미디어 시대일 때는 마루에서 같이 TV를 바라보고 그렇죠. 같은 신문을 보고 9시 뉴스를 보면은 같은 뉴스를 보는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순서대로. 예. 신문을 봐도 같은 신문의 기사를 보는 거고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논쟁할 게 있었어요. 그래도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저랑 다른 어떤 채널을 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문제라는데 이거는 뭐 한동훈이는 왜 그러는 거야, 이재명이는 왜 그러는 거야 하면 저는 그 얘기를 그날 처음 들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보는 채널엔 그거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채널을 보는 사람끼리 저들은 저렇다라면서 상상의 적을 상대로 막 논리를 펴고 있지만 막상 그 상대를 만나면은 별로 논쟁이 안 됩니다. 상대가 그중에 절반은 가짜고요. 그중에 절반은 뻥튀긴 겁니다. 되게는 양쪽에서 다 모르는 고관여층인데 양쪽에서 모르는 거는 반은 거짓일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은 뻥튀긴 거고. 이거는 헌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거제도로 해결할 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사회가 완전히 파편화가 됐는데 이 파편화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미디어 혁명, 매체 혁명, 그 매체 혁명을 가져온 것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인 거고요. 기술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네. 알고리즘, 정치 시사 저희가 이제 포털에서 정치 뉴스에는 댓글을 안다는 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으로도 이것들을 완충시킬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 안에 플랫폼 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대부분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운 기준도 필요하지 않나. 네. 뭐 그런 논의를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21세기가 되면서 뭐 벌어진 일이죠. 기술이 먼저 확 앞질러서 정치판을 뒤엎어 버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트위터가 없으면 가능했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기술이 먼저 앞질러 버렸고 그래가지고 기술이 어떤 정치인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데 이 기술을 통제하려니까 이제 기술은 너무 앞으로 나갔고 정치의 역량이라는 게 되게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당선되면은 뭐 메타를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정치에 기대하는 건 아니죠. 지금 한국 정치인들도 저는 이제 반쯤은 한국 정치인들이 그 개인들이 어떤 의미 있는 롤을 하는 건지 내지는 어떤 밑에 팬덤이나 미디어 구조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건지 뭐 일종의 의심합니다. 엔터테이너 산업이 된 것 같아요. 정치가 팬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약간 합니다. 게임이 돼가지고 누가 이기냐 지냐 뭐 이렇게 되고. 그것도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서 저 바닥은 저런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정치를 바꿔봐야겠다는 사람은 사회를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유능한 인재는 글로 안 가겠죠.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작가님과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 진행자로서의 병은 대안은 뭐고 해결책은 뭘까 항상 그렇게 물었었는데 그렇게 묻는 저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일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문제에 대한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다층적으로 이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인식부터 좀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희망도 갖고 해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를 글을 쓰시는 이유. 예, 그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 뭐 단행본 이제 마무리에 뭐 그런 이야기를 썼었는데요. 예. 제가 뭐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칼럼 몇 편 썼고 결론이 없는데 그냥 그 결론이 없는 상태를 좀 긍정을 하자.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그래요. 솔직히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어떤 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뭐 어린 아이들은 예, 그런 고민 전혀 없잖아요. 너무 부럽고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 건강한 삶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는 거, 그 고민 때문에 제 삶이 이제 침식이 되면 안 되는데 그 고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좀 긴장하면서 사는 거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인 것 같다. 좀 궤변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괜찮아. 해결책이 없어도 괜찮아.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 어쨌든 고민은 해야겠다. 긴장하고 살아야겠다. 예. 오늘 짧은 말씀 나눴지만 굉장히 저도
치유를 받는 듯한 그런가요? 그런 시간이 들었습니다. 자, 미세의 좌절의 시대 신간을 들고 나오신 장강명 작가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